박상병의 이슈펀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일보가 마련한 천지팟 박상병의 이슈펀치. 네, 오늘이 48회 48번째 시간입니다.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지금 이 시간이면 국회 본회의가 열렸을 것 같은데 어떻게 궁금합니다. 자, 박상병의 이슈펀치는 항상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보수에 휘말려서 보수표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진보에 편들어서 진보가 옳다 말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오직 국민만. 그러나 그중에는 보수나 진보나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유불리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은 이상희 교수와는 항상 국민 여러분들의 눈으로 단 한 명이 우리 방송을 보더라도 그대로 갑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팟캐스터, 이런 유튜버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이도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자, 오늘이 48번째 조금씩 이제 연륜을 쌓아갑니다. 저희들도 단 한 해도 부끄럽지 않는 그 역사의 궤적을 우리는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 이상희 교수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48회인데 저희들이 너무 정통 시사 토크를 하니까 네. 팬덤이 안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게 있죠, 그죠? 예. 네. 그래도 지금 시청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팬덤이 아니신가. 네, 그렇죠. 예. 수준 있는. 예. 그죠? 뭐 좀 이렇게 막말도 하고 한쪽에 딱 편을 들고 이래야 소위 뭐라 그럽니까 이제 유튜브처럼 속 시원하죠. 예. 문재인 대통령 탄핵시켜야 돼. 예. 그러면 뭐 가입자 수가 뭐 10만도 되고 뭐 이럴 수 있을 건데 황교안 대표 물러가라. 그럼 뭐 이렇게. 박사님이나 저나 그런 체질은 아니고. 아니요. 그리고 체질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예, 요즘 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유튜브들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연구를 하고 다만 고주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을 이슈펀치라고 하는 이름대로 강하게 비판적인 논조를 가지고 얘기도 하고 비판도 하고 분석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슈펀치 가장 큰 이슈니까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요 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압승 보이지 않는 기획자는 누구인가? 응? 보이지 않는 기획자. 보이는 기획자는 뭐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기획자는 요거 보면은 앞으로의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파워 게임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잘할 수 있을까? 요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심재철 압승의 보이지 않는 기획자는 누구인가?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패스트트랙. 오늘은 일단 올라가지 않을 것 같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국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여야 원내대표 얘기 믿을 수가 없어서요. 뭐 하루 종일 하면 또 달라고 지금 뭐 2시인데 본회의가 뭐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패트가 위험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패트가 위험하다. 패트의 위험 요인, 불안 요인 세 가지를 짚어보자. 어떤 게 있을까? 패트가 위험하다. 그냥 위험하다가 아니라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 먼저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압승을 기획한 보이지 않는 기획자가 누군가?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상희 교수님. 네. 이상희 교수님은 심재철 대표 의원이 되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아니요, 안 했습니다.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게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선거 당일날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공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가장 원하는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공학적인 분석의 바탕이었죠. 황심이 가는 그렇죠. 곳에 그걸 황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렇죠.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 관점에서 보면은 대표에 대한 향방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풀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가장 필요한 것은 당내의 쇄신이고 소위 본인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들어서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죠. 그에 따라서 이제 쇄신 작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김성동 의원조가 상당히 유력했죠. 네. 뭐냐 그러면 계획적 이미지도 있고 또 선수도 파괴할 수 있고 어. 여기에 따라 중진들의 용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공학적으로 관심이 그걸 갔던 거죠. 네, 완전 기본적인 공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좀 신선하고 것이고 예, 정치권에서 당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원내대표를 앞둔 상황에서 뭐 김성동 의원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이 정도는 이야기는 나왔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당내 쇄신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예. 이런 건데 가장 근접한 것이 선수 파악에 대한 재선 그룹의 지도부 등장 이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여지없이 깨졌단 말이죠. 네. 야. 그래서 정치는 참 모르는 거다. 예. 예. 특히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들끼리의 이른바 그 우호적인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럼요. 그죠? 거기에 왜냐 그러면은 4년을 같이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어쨌든 뭐 예. 그게 중에서는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대부분 어떤 포럼이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조식도 같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토론도 같이 하고 그렇게 네, 된단 네. 말이죠. 그런 친소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게 내재돼 그렇죠. 있다라는 네. 것이고 맞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 공천. 여기에 대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 그것이 그거 좌우할 수 있다. 더군다나 총선을 앞둔 6개월짜리 원내대표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황심에 대척될 수 있는 사람, 거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의원들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상희 교수가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할 때 원내대표가 뽑을 후보 중에서 가장 유력한 내가 찍고 싶은 후보는 누굴까요?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가장 큰 잣대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당은 그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지금 또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50% 이상 물갈이 할 거야. 3선 이상 중진급 중진들 대폭 물러나야 돼.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까지도 그만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저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안 됩니다. 벌써 출마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원칙대로 저는 가는 겁니다. 하다 보니 겁나는 겁니다. 50% 물갈이 3선 또 영남 내가 물어나겠는데 50%도 큰일 났네. 여기에다가 황교안 대표가 지지하는 원내대표까지 당선이 될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 그 얘기가 기정사실화 되겠죠. 만약에 영남에 있는 의원들 또는 3선 이상의 중립급 의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누가 황교안 대표 좀 막아줘. 저러면 안 돼. 라고 후보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겠죠. 그쪽이 누구냐? 그쪽이 심재철 의원이었어요. 네. 그죠? 바로 그 대목입니다. 바로 그쪽이 심재철 의원 당의 5선입니다. 5선임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에 나설 만큼 내가 나서겠소. 황교안 대표는 중립입니다. 어느 편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물갈이 왜 물갈이를 합니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지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는 안 됩니다. 하다 보니까 옳소 심재철 후보님 한 표 하다가 결선에서 무려 심재철 후보가 김재원조 또 합의가 김재원조 핵심입니다. 네, 핵심이죠. 2차 투표에서 52표 거의 과반. 거의 과반입니다. 과반에서 2표 모자랍니다. 과반. 그다음에 강석호, 이장우조, 김성동, 김종숙조도 똑같이 결선에서도 27표. 게임이 안 됐습니다. 일방적이었죠 사실. 압승인데. 자, 결국은 심재철 원내대표 팀의 압승의 배경은 당내 물갈이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이고 그 우려가 반황 후보한테 쏠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네, 일단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심재철 의원이 출사의 변,
이야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또 방송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선수를 가지고 물갈이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선거는 이기는 선거라야 된다. 이기는 선거는 결국 그 지역에서 선수에 관계없이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것이 이게 직접적으로 당내 재선그룹 그다음 3선, 4선 중진 그룹들한테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갈이라고 하지만은 물갈이 바람이 불게 되면은 정말 이길 수 있는 후보 뭐 이런 것보다도 쇄신 대상에 오르는 사람은 다 위험하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첫 번째, 당내 초재선 그룹이 70여 명입니다. 그죠? 그 숫자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이야기로 본다면 초재선 그룹이 한 대 다 뭉쳐진다 그러면 심재철 의원은 안 되겠죠. 중진들만 나가라 그러면.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러나 이런 물갈이 자체가 한쪽에 편향된 쪽으로 작업이 된다든가 또는 그 물갈이 바람이 중진들 대상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탄핵에 어떤 관계됐다든가 또는 지난 2016년 선거 때 공천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라든가 공천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개혁 대상에 오르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물갈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쇄신이란 말을 내세우는 쪽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김재원 의원이 여기에 가담이 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소위 한국당 내에 내재되어 있던 친박 진영이 하나로 결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증명을 한 것이죠. 네. 여기에 따라서 김재인 의원이 뭡니까? 예결위원장입니다. 네. 예결위원장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 박사님. 예결위원장 하면서 수많은 의원들과 접촉했지 않겠습니까? 쪽지도 많이 받았겠죠. 여기에 많은 신설을 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이번엔 내가 만약에 원내대표 우리 팀이 돼서 내가 정책 의장이 되면은 우리 이상희 의원님 제가 지금 지역구에 다리 하나 놔드리겠습니다. 좀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그렇죠. 예. 그렇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은. 이를테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참 환상의 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김재원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역시 또 김재원 의원의 역할이라 그러면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현장 분위기였는데 김재원 의원이 연설에서 상당히 많은 감성을 공유를 시키는 그런 연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내 편을 들겠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검찰청에 불려와서 수사를 많이 받았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은 노건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의원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발언은 그거 괜찮습니까? 그거 괜찮다 하더라도 그거는 밖에 나와서 그게 적절한가에 대한 우리가 이유는 달 수 있겠지만은 의원들끼리 내부의 분위기에서는 그래 김재원이 고생했지. 예?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라는 어떤 감성이 상당히 동요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의원들이 같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공공관계 또 많고 또 김재원 의원이 술도 좋아하고 해서 상당히 공감이 좀 유대가 좀 있어요. 술 좋아하죠. 그런 측면에서 김재원 의원이 또 친박 진영에 차지하는 상징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친박 진영 일부가 그걸로 다 몰려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따져야 될 것은 초재선 그룹의 분열이죠. 뭐냐 그러면 4개 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개 조가 나왔는데 초재선 그룹이 70여 명이 할지라도 다 쪼개진 거예요. 네, 맞아요. 다 쪼개지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임팩트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죠. 초재선 그룹이 똘똘 뭉쳐서면은 이야기가 다르겠죠. 김순 놀았어야죠. 그것도 안 되겠죠. 분열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 분열이 된 배경 자체는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물갈이에서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재선그룹이 같이 있다가 갑자기 원내대표를 모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체적인 정치로 봤을 때 원내대표가 사실상 교섭단체의 수장인데 이런 수장을 재선그룹에서 맡는다? 이것도 상대와 투쟁적인 역할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회의적인 부분이 좀 있었죠. 지금 패트도 막 올라와 있는 절제절명의 시기인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심재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의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다선으로서의 협상력도 있고 여기에 투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투쟁력. 운동권 출신으로서 민주운동 출신이죠. 민주운동 출신이고. 광주 출신이고 여기엔 투쟁력 상력이 있고 이 상황에 지금 전국 대치 상황에서 상당히 영향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 그다음에 이 투쟁력을 받쳐주는 협상력을 갖고 있는 것이 김재원
소위 뭐 장자방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내 전략가죠. 다 전략가죠. 김재원 의원. 네. 그런 어떤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상당히 궁합이 맞았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의원들도 보기에 당이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 대지적 상황에서 투쟁력을 참 발휘해야 되는데 과연 김선동 투쟁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의를 물음표를 많이 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죠. 반면에 심재철 그러면은 할 거야. 예, 투쟁력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투쟁력도 분명히 있고 그동안 보여준 강단력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또 중량감도 차고 넘치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저 사람을 장군으로 내세우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충분히 저는 들어갔다. 거기다가 이제 일부 뭐 다선 그룹이라 해서 무조건 날리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네. 이거 마음도 그럼요. 안도가 되고. 적극적인 쇄신은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쇄신을 위한 쇄신은 안 된다. 네. 총선을 이기기 위한 쇄신을 해야 된다. 이기기 위한 쇄신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상당한 소구를 했다. 상당한 역할을 그러네요. 했다. 지금 이상희 교수 말 들어보니까 더 막 이해가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4+1 협의체의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것은 자, 이상희 교수님. 네. 자유한국당이 역시나 우리가 지난주에 이 교수님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패스트 트랙 통과가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쪼개기 시나리오 쭉 하다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변수가 될지다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딱 맞았어요. 네, 맞죠. 딱 맞았습니다. 진짜 변수가 됐습니다. 잠시만요. 이거거든요. Just a moment. 잠시만요. 잠시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다 협의해놨는데 잠시만요. 저쪽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협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를 그만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등등 얘기를 해서 잠시만 됐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따가 조금 제가 뉴스를 봐가면서 지금의 국회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자유한국당 안에서 황교안 대표의 대폭 물갈이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물갈이의 대상이 되는 중진 의원들, 영남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반황교안 선에 나섰다가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당내 타수를 장악했던 초재선 그룹이 똘똘 뭉치지를 못했다. 그다음에 결선 투표까지도 결선 투표에는 보통 1등, 2등이 가는데 두 팀이 가는데 세 사람이 다 갔죠. 세 팀이 갔어요, 그죠? 예. 이것도 참 결국은 근데 이거 좀 이상해 교수님. 네. 이 결선에 이제 강석호, 이장호 팀, 김선동, 김종석 팀이 올라갔으면은 1차 투표에서 많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단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양쪽 다 친박은 아닌데. 네. 일단 단일화 논의 전혀 얘기가 없었는가요? 네, 단일화 얘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이 됐었죠. 뭐냐 그러면 이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봤을 때 단일화 가능한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친박 진영이 다시 내세운 후보가 된다 그러면은 당이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휩싸이겠죠. 네, 특히 네. 윤상열 의원이 불소 출사표를 던져놓고 다시 취소한 그 배경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이걸 전략적으로 하려 그러면은 사실상 친박을 각 후보별로 분열시켜 놓는 것이 가장 낫죠. 그래서 강수구 후보제도 이장호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재철 후보 쪽에 김재원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네. 전부 다 쪼개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쪼개졌는데 그런 걸 보면 친박이 다 갈라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네 팀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바로 1차에서 승부가 갈리긴 불가능한 그렇게 겁니다. 표가 나눠질 테니까. 그러면은 1차 말고 2차 결선을 갔을 때 다 친박들이 돈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안 했단 말이죠.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내부에 이제 실질적으로 친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는 이런 분위기는 확실하게 있다. 이번 기회에 친박이라는 이 부분들은 아예 없애자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철저한 총선에 입각한 실리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잘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석호 원내대표 후보라든지 김선동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윤상현 의원을 후퇴시킬 만큼의 어떤 협상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이 양쪽에서도 나와서 이를테면 이제 김선동 후보님 이번에 우리 강석호한테 양보하시죠. 또는 강석호 후보님 이번에 우리 김선동 양보를 하시죠. 우리가 2등 3등을 했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야 결선에서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은 한 10분이면 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간단하게 끝나죠. 네, 근데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담합이 된다면. 네. 그러니까 똑같이 또 결승에서도 뭐 20개 갭이 안 되는 완패를 해버리니까 이게 얘기가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보니까 뭐 제대로 된 얘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참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심재철, 김재원 조가 압승 거의 과반이 54표 이제 107명이니까 54표인데 거기서 2표 모자라는 52표로 결선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자, 심재철 의원은 뭐 한국당 안에서는 드물게 광주 출신이고 좀 지금도 다리를 조금 그 불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운동의 그 결과입니다. 1980년대 민주운동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운동권이었고요. 또 MBC 기자 시절에도 노조 활동에서 아주 열심히 해서 당시에도 노조 관련 그 문제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 아주 진보적인 강성이죠. 인사입니다. 과거에는 뭐 굳이 따지자면 친이계죠, 그죠? 친이계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굳이 왜냐하면 제가 친이계인데 제하고 뭐 마주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친이계 비주류잖아요. 뭐 아웃사이드죠. 아웃사이드인데 이분은 친이계 주류. 나름대로의 뭐 친이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거기에 유착되거나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도 별로 친하지 않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교안을 방어할 수 있는 인물로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참. 정치 참. 네. 자, 진짜 여러분 앞으로 자유한국당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요. 네. 이렇습니다. 뭐 주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은 황교안 대표가 참 정치를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했습니다. 단식을 그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8일 동안 하면서 몸이 사실 많이 상했지 않습니까? 그 결기는 상당히 이해가 되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쉬웠던 게 그때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굉장한 정치적 찬스가 왔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어떻게 살려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단식하는 와중에 메시지를 나가야 된다. 어떤 메시지가 나가야 되냐. 모든 것을 던지는 메시지가 줘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단식하는 상황에서 나는 여기에 선봉에 있어서 죽을 각오로 임하고 있다. 여기 앞으로 당의 혁신은 비대위 체제로 가서 그 비대위에서 모든 공천을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된다. 나는 불출마한다. 네, 나는 불출마하든지 아니면 험지로 가든지 이런 어떤 메시지가 나왔으면은 아마 황교안 대표는 지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정말 무시 못할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단식이 끝났단 말이죠. 이 단식 끝났는데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짧게 끝난 듯한 그런 뉘앙스가 2%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이야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나경원 대표의 경질이었어요. 이런 것들은 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이 황교안 대표 체제로 확 급속하게 결속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이게 뭔가라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는 원외란 말이죠. 원내의 특성을 잘 몰라요. 이 원내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를 주변에서 돕는 그 당 주변 인사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보기에는 황교안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내가 공천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떤 패턴들 그런 아주 기초적인 1차원적인 패턴들이 계속 작용하는 것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이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자 그러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무리 바깥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입니다. 그래도 여성으로서. 잠깐만요. 네. 지금 그 주제로 할 겁니다. 그 주제로. 막 얘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너무 지략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딱 던져버렸으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본인의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 던져줬다 그러면은 이미 단식으로 인해서 단단한 상징성이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졌는데 네.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빛 하나로 이게 좌우가 됩니다. 왜? 그 지지도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당내의 헤게모니에 대한 정치 전략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 헤게모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도 되는 당을 완전히 장악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구축에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구축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오버가 돼버렸다. 오버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입 원내대표가 압승을 했던 그 배경에 보이지 않는 기획자가 누구냐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당사자 빼고요. 자, 누굴까 할 때 누구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이상희 교수하고 얘기를 해서 정했습니다. 바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입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핵심적인 사실상의
기획자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거 좀 잘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밀어내면서 이미 각이 형성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사선이죠. 네, 사선이죠. 중진입니다. 각이 형성됐습니다.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면 앞으로 공천이 이래저래 불안한 사람들은 나경원 원내대표 쪽으로 힘이 실려 있겠죠. 또 그동안에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치를 거치는 1년 동안 남다른 발휘를 하면서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지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아쉬워하는 대목이 있죠. 아쉬워. 왜 물어나야 되지? 잘하고 있는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메시지를 들을 가능성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거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나경원 대표가 지금은 이제 전 원내대표가 주변에서 상당 부분 그동안의 원내대표로서 활동했던 그 경험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을 규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심재철, 김재원 조를 아마 밀었을 겁니다. 밀었죠, 그죠? 그건 확인된 거죠. 네. 그래서 그날도 상선이 심재철 대표, 김재원 정책위 의장 발표하는 순간 나경원 원내대표는 묘한 미소를 보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요 작업이 그러니까 중진들의 불안감과 내부에서 힘이 실려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규합이 딱 맞물리면서 압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교수님 심재철 압승에 보이지 않는 기획자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합리적으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보이지 않는 힘을 작용했다 안 했다 이런 것은 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야 뭐 정치 평론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자면 이렇죠. 황교안 대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결국 당내 쇄신이었고 그러한 사람을 올리는 것이 네.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경원 대표의 입장으로서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가장 나을까? 이게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년 동안 원내대표 수장이었습니다. 여기 뭐 찬반 양론의 비판도 있었지만은 원내대표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원내 교섭 단체를 협상을 좌우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원내 국회의원들, 원내 의원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죠. 그런 과정에서 1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누가 그때 당시 감히 중도에 그만둘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총선 자체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이다. 별일 없는 한. 실질적인 임기는 네. 2019년 12월 10일까지였지만 그러나 참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총선까지 갈 것이다라고 사실 예상했죠.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러한 전제 하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현실적인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공천에 여러 가지 연루가 됐고 공천에 필요한 사람들 현역 의원들은 여기에 상당 부분 나경원 대표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많은 접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총선 때 공천에 큰 역할을 안 하지만은 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행사할 수가 있죠. 공천위원장은 아직 누군지 모르지만은 황교안 대표라고 얘기하면 그게 갔을 것이고 네. 황교안 대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미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을 이렇게 것이다.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원내 우리가 협상을 해보니까 정말 전투력이 강하고 이름도 뒷받침도 괜찮고 전문가다. 이런 사람 공천 줘야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역량이 확보가 되니까 공천심사위도 여기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인데 나경원 대표가 갑자기 황교안 대표로부터 경질을 당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심리적으로 같이 동조해왔던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큰일 났네. 왜냐 그러면은 그럴 줄 알고 있었으면 황교안 대표에 줄을 서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원내 교섭을 같이 원내 활동하니까 황교안 대표보다는 나경원 대표가 가까운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같이 줄을 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원내고 나경원도 원내고 그러니까 같이 심리적인 동조가 됐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경질 돼버렸는데 그 불안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럼 이 큰일 났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황교안 대표 줄 서서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견제적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봤을 거예요. 나경원 대표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거 굉장히 힘든데 나경원 대표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황교안 대표 체제 견제할 수 있고 내하고 같이 친했던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 그래야
향후에 애프터 스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향후에 예. 21대 국회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당대표 되면은. 나올 수 있고 네. 대선 후보도 나올 수 있고. 애프터 스텝을 충분히 감안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전화를 해서 믿으세요. 이렇게 어떤 뭐 구체적인 그런 정보는 없으나 자, 이러저러한 분석을 봤을 때 나경원 대표의 그 존재감은 상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참 정치를 모른다. 이 원내에 자기들 말이 끝나는 그 끈적끈적한 부분. 그러고 실질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9월, 10월, 11월 접어들면서부터 지도부에 그 상당히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됐을 때 많은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뭐 당 쇄신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을 그렇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끈끈한 인대와 연대와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공천 주겠다 안 주겠다의 문제가 아니죠. 예.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 이번에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가 이 당내 정치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다르도 너무 다르죠.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만 강조할 것은 아니죠. 이거는 원내대표 경선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원내대표 경선은 원내대표의 논리, 원내의 논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논리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정치가 무섭기도 하고 그런 네. 세상이구나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아이 그럼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차기의 총선 공천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도감이 있었는데 중간에 나경원 대표가 아웃돼 버리니까 최소한 10명 이상은 또는 20명 이상은 불안해지고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불안한 불안해. 거죠. 아, 큰일 났다 이거. 그런 상황 속에서 황교안 대표가 50% 불가리해 버리니까 나네. 큰일 났네 이거. 누구를 하지? 나경원 대표님 누구를 할까요? 네, 이번에요. 저기 내가 볼 때는 심재철, 김재원 참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표가 몰린 것이다. 그러면은 답이 나왔네요. 심재철 압승에 보이지 않는 기획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렇게 말해도 네. 꽝꽝꽝 되겠네요. 그리고 심재철 의원 5선이고 나경원 대표 4선입니다. 네. 근 20년 가까이 같이 원내 밥을 먹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그 두둑 다 끈끈함. 네. 비주로고 반 취향도 그렇죠. 아니고.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스텝을 본다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나를 미워한다는 게 증명이 돼버렸는데 이 부분을 그냥 두고 두 손 놓고 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그게 헤게모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법위 내에서 자기 세력을 구축을 시켜놔야 되고 방어막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늘 이상희 교수하고 관련된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있게 유추를 하면서 실제로 원내대표 경선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가 생생한 얘기를 했는데 낡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혹시 이 방송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시고 난 다음에 저는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들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결론은 심재철 압승에 나경원- 보이는 기획자는 네. 나경원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 여성의 몸으로 4선을 했어요. 4선을 했고 원내대표를 했고 서울시장 출마를 했어요. 네. 판을 보는 눈이 빤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긴 하지만 전 좀 아쉬웠다는 게 그냥 공학적으로 보면 이게 안 됩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페이드아웃을 시키더라도 네, 이렇게 페이드아웃을 시키면 뭔가 안 되는 거죠. 대안을 가지고 네. 뭔가 대안을 가지고 그게 또, 정치가 하수라는 거예요. 네, 뭔가 대안을 가지고 또 어떤 멘트 하나도 만약에 50% 불가능하고 난 다음에 황심이 없었으면 사실 판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황심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죽겠네. 한비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존심을 건들게 되면 화해가 할 수 없다고. 예. 네. 그런 데문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이 좀 아쉽다라고 많이 아쉽죠. 네. 많이 아쉬운 게. 알겠습니다. 네. 많이 아쉽다가 이상희 교수의 얘기였습니다. 자, 교수님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었고 내년 총선까지 가기를 했는데 갈 것으로 봤는데 또는 사실 간다고 봤는데 중간에 아웃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중간에 나경원 대표가 작품을 어느 정도 규합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결국은 심재철, 김재원조로 힘이 쏠린 건 아니겠느냐. 이게 당내 불안했던 중전 의원들까지 합세하면서 압승을 해버린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갈 길은 황교안 대표한테는
구말리네요. 산 넘어 산인데요.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저는 상당히 좀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당초에는 황교안 체제를 총수 못 친다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것도 왜냐하면은 그렇네. 당내에 뭐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게 참 변수긴 한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당 지지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당 대표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당 지지도가 이렇게 바닥을 친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연동형 비례대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선거 제도가 바뀌어졌을 때 그에 대한 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과연 황교안 대표를 깃발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올 연말 정도 12월 말 내년 초에 박성명 이슈판치를 훨씬 더 재미있는 주제 가지고 역동적인 한국 정치의 통합 다이내믹한 이 정치 현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가고 있는 것 같죠? 한 말씀만 더 첨언한다면 이렇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아까 한 말씀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전국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심재철 의원의 특성, 그다음 여기에 친박의 성향이 남아 있는 김재원 의원의 특성, 현실적 고려. 그다음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 입장 이런 거 고려해 봤을 때는 전격적으로 당내에서 비대위로 가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비대위로. 전격적으로. 왜냐 그러면 심재철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어렵죠. 반대하기 어렵죠. 어렵죠. 그다음 김재원 의원도 반대하기 힘듭니다. 그럼요. 이 부분에 차라리 그게 낫죠. 차라리.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네.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비대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 네. 그 부분에 어느 분이 오는 거에 대해서 상징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오히려 당내 쇄신을 정말 뭐 물갈이를 하지 않더라도 비대위원장을 누가 세우느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쇄신에 대한 상징으로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그런 여론에 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릴 수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여기서 만약에 수용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조금 많이 위상 추락은 될 겁니다. 그럼요. 예. 그냥 나를 던져서 단식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단식할 때. 예. 제가 거듭 강조를 했는데 아마 그 사람이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변에 좀 저는 박상명 이슈펀치도 한번 보시고 해야 되지. 국민의 눈에서 바라보고 있는 팟캐스트가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다 양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험한 말, 되지도 않는 말, 거짓말, 과잉 해석에 그냥 지레 막말에다가 이런 것은 멀리하고 박상명 이슈펀치를 봤으면은 좋은 정말 국민의 눈은 저런 거구나. 알았을 텐데 그때 아마 단식을 하시느라고 아마 볼 수가 참 안타까운 게 그때 비대위 체제를 가고 본인을 던져버렸으면요. 지금 황교안 대표 건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못 건듭니다. 본인도 살고 당도 살고 다 꽁도 먹고 깔도 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비대위 체제 수용하게 되면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위상 추락이 불가피할 뿐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지금 전국 상황에서. 그러나 그것이 왜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은 당 쇄신에 있어서 한국당 전체 108명의 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이게 자유스러울 사람이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본인은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얘기하면 더 파격이 엄청난 거죠.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비대위 체제로 안 가더라도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올 것인가가 당내 새로운 이제 이 대결에 아마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대로 그냥 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이상희 교수의 진단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네, 그만하고 다음 주로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한 말씀 시간이 안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가 위험합니다. 지금 제가 뉴스는 못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 오늘 팩트를 올렸어야죠. 오늘 팩트를 올려서 자유한국당을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러면 정기 꼭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국민들은 아마 상당히 비판할 겁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것까지도 필리버스터 해야 되느냐고. 참 재밌습니다. 네? 네. 11개월 동안이나 숙성시킨 거 이 안까지도 필요해서 해야 되나 이게 맞느냐고. 이거를 또 그나마 선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뭐 109개 다 한다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냥 아웃돼 버렸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정치를 나경원이 안 하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자, 아무튼 이 팩트가 지금 위험합니다. 자, 세 가지 정도의 이 불안 요인이 하나 있어요. 단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재철 원내대표가 잠깐만 했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 민주당도 어느 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안 하면은 오늘 국회를 열어서 예산안과 민생 비쟁점 법안 민식이 처리를 하자. 필리버스터 안 하겠다. 그 대신에 패트와 관련된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다. 예, 협상을 하자. 협상하자. 딱 제 그림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 만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아니요. 그 합의된 게 아니고요. 그 철회 보내겠다고 하는 말은 그냥 잠정 아닙니다. 잠정안. 그거 확진된 거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스텝이 꼬인 거예요. 저는 심재철 원내대표 강성이고 또 강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강성은 협상하거나 한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든 무조건 다 안 해버리면 나경원 대표 또 똑같은 거죠. 그렇게 봤는데 반나절 만에 아닙니다. 철회 필리버스터를 우리가 철회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 철회가 완전 철회가 아니고 그냥 보류입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민주당 뭐지? 바른미래당도 좀 뭐 하는 겁니까? 정의당도 지금 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까? 막 화를 냈습니다. 지금 정도 이제 아마 의총을 마쳐가지고 어떤 결론을 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네. 심재철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하겠다고 말을 했던 게 이게 정답인데 이거를 철회한 것은 무슨 당내의 반발 강성 발언이 있었겠지만은 원내대표가 지금 협상이 초읽게 들어가는데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보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시간 끌기 전략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칼집에 칼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죠. 계속해서. 네. 언제든지 위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칼을 뺄 수 있다라는 네. 것을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보이겠다. 이런 어떤 심재철 원내대표의 협상 보관이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민주당이 덫에 걸렸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과 여야 사당의 덫에 걸렸다. 한국당에 걸렸다. 아니요. 한국당의 덫에 걸렸다. 한국당에 덫에 걸렸다. 네. 왜냐 그러면요. 이렇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처리하겠다. 잠정 보류하겠다. 어찌됐든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한국당이 협상에 나가는 거구나. 그래도 저런 부분들을 처리하나 보류하나 뭔가 좀 물러섰구나. 라는 그런 여론이 있겠죠.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처리하든 보류하든 그 과정에 있던 패스트트랙 협상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여기 협상을 다시 한다는 것은 국민적 여론에 상당히 한국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협조를 해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런 상황에서 여기 여야 민주당이 다시 이것을 뒤엎은다.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전가는 자칫하면 민주당과 여야 사당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은 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대여론전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필리버스터 다시 전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법안에 대한 상정과 가부 유부를 떠나서 여론전에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가뜩이나 패트 법안을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처리하는 게 정치에 상당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그 없이 선거법 제도로 그대로 통과시켜 버린다 그러면은 나중에 권력에 대한 재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전에 상당히 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첫째도 여론전이고 둘째도 여론전입니다. 사실상.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지도부로 교체하면서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 철회 내지 보류 하고 난 다음 패스트트랙 협상에 들어간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전술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민주당이 말려들었다. 네. 저는요. 이거 아마 기회 있을 때보다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이 나는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집권당이거든요. 집권당이고 지금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정당입니다. 나머지 정당은 바른미래당 빼고는 군소 정당이고 자, 이렇다고 얘기하면 정말 정치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위기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위기입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더 위기다 보니까 민주당이 지금 찬스를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알고 있습니다. 또 중도에 있는 정당들도 지금 사분 오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그렇게 쳐서 뭐 큰 그 고민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인영 원내대표의 정치력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역구석을 몇 석을 할지 또 얘기합니다. 정말 지겹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연동률을 뭐지 20%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은요, 아예 이 법안을 찢어버리십시오. 그냥 찢어버려. 이게 무슨 협상도 아니고요. 장난도 아니고,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집권당이라고 얘기하면 정말 실망을 넘어서 절망입니다. 절망. 아니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는 좀 이상희 교수님한테 민주당이 한국당의 특제 걸려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집권당이 의석수가 모자랍니까? 가만히 안 됩니까? 국민 여론이 안 됩니까? 지금 명분이 없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 최근 행보는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쪽인 것이고. 자,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지금 혹시 한번 그 뉴스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당에서 그 의총이 끝났을 것 같고 2시에 본회의에서 패터 법안이 상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산은 어제 반대 협상했는데 결렬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계속 예산안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결렬됐습니다. 결렬됐죠. 결렬돼서 결렬됐다고 하면은 4+1 협의체에서 만들어졌던 수정안, 예산안 수정안, 그다음에 패터 법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올리는 것을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스톱했는데 결국은 심재철 원내대표도 다른 게 없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만약에 정기국에 넘겨버리면은 그 이인영 원내대표 책임지실 겁니까? 이렇게 국민 여론들을? 그럼 자유한국당한테 박수만 보내주는 여론만 더 좋아지는 이런 걸 만든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저는 본회의를 통해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원내대표면 밀어붙입니다. 모든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왜? 집권당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 17일부터는 국회에 출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뛸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계속 협상만 할 겁니까? 여론에서 좀 불리하더라도. 옳은 길이라고 얘기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촛불로 권력을 창출해낸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까지도 의석수가 지역구를 250개로 할까요? 연동률을 50% 할까요? 20% 할까요? 아니면 무슨 대선 고지를 할까요? 이 얘기를 보는 순간에 화가 납니다. 정말 싫습니다. 짜증도 나고. 어떻게 이런.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앞으로 선거구제를 포함해서 선거법 협상은 국회 손 떼라. 빨리 전문가가 다 해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자, 우선 그러면은 자,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보류했습니다. 보류했으면 이제 원칙을 갈지 안 갈지는 지금 국회 상황을 보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패트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위험하냐?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짬짬이 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유한국당한테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싫어합니까? 사실 우리도 싫어요. 우리도 그런 걸 하지 말까요? 다른 뭐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한신당, 물먹여도 괜찮습니다. 그쪽이 싫으면은 그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거 공수처법을 통과시켜 줄래요? 공수법 싫으면은 검경수사권 존재다. 이렇게 짬짬이 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이 짬짬이 가능성은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연동경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향방을 어떻게 갈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게임의 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쪽의 일방적인 처리 자체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쉬운 게 있다면 민주당이 좀 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상력을 발휘해서 어쨌든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을 끌고 와야죠. 이런 부분입니다.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안 가려고 그러는 입장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테이블을 안 쳐야죠. 집권당이니까. 아쉬운 것이고 그다음에 짬짬이를 왜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짬짬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자, 우리가 좀 크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민주당이 여기 선거제도 개혁에서 군소정당을 다 포함해서 비례 연동률을 뭐 30% 50% 했다라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총선 끝나고 그 군소정당이 민주당 편을 계속 들어줄 가능성을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알 수가 없죠. 그 더군다나 총선이 지나게 나면은 소위 말하자면 대권 가도 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대선 굉장히 대선 가도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 청와대는 레임덕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당의 입김이 더 세진다는 것이죠. 네,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 굳이 군소 정당이 여기에 더 이상 빨아먹을 수 있는 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선까지는 각자의 정체성을 발휘하기 위한 강한 당 정체성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네. 그러면 의석수가 많이 포함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은 오히려 더 불편해요. 참 좋은 얘기 했는데요. 지금 이상희 교수 얘기는 21대 국회에서 제2정당, 제3정당, 제4정당까지도 교수단체가 돼버리면은 민주당은 다음 대선 구도에 부담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굳이 군수정당 폐하 말고 연동제 폐지해버리고 자유한국당이 저러니까 연동제 폐지해버리면 우리도 좋고, 그죠? 좋고 자유한국당도 좋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적과의 동침이라는 겁니다. 짬짬이 가능성.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정의당이나 바른미당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동안 행보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가능성이고. 이런 건 알겠습니까? 박사님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제일 좋은 거는요. 내하고 파트너 될 사람이 내하고 같이 대등한 위치에 돼버리면 파트너가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안 가요. 내가 주라 그러면 여기는 조금 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동형 받아서 맷집이 커지고 체격이 커지면은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기존에 이 길들여져 있던 독점적인 거대 정당의 어떤 그 위상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어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짬짬이 가능성, 자유한국당의 가능성. 저는 그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협상한다고 칩시다. 협상을 안 하는데 완전히 특히 선거법이 제일 중요하죠. 선거법이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진짜. 5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네, 누더기가 만족 가지고 지금요 연동형 비례선거에서 반영률을 100% 돼야 되고 100%에서 50% 깎았는데 또 20% 얘기 나옵니다. 그걸 볼 때 아,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아예 연동형 하지 마시든지요. 지금 20% 나온다고 얘기하면은 여기다가 또 어떻게 보면은 근역별로 나눈다. 근역별로 나누면 한 명, 두 명이에요. 이건 할 의미도 없는 것이고 또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제도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기존의 연동형 비례제의 진짜 의미가 퇴색되고 누더기 연동형 비례제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가능성을 지금 정의당이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약 협상에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제일 야당인데 하다 보면은 선거법이 누더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능성 남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이대로 가다가 자유한국당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어서 이 교수님 누더기는 앞서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빼고 이거 한번 봅시다. 세 번째 가능성은 자유한국당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들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중심을 못 잡고 그냥 뭐 연동형 20%하고 지역구 250수가 있다. 그럼 2개 내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11개월쯤 기다린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 돌 맞는 일이죠. 자, 그럴 바에는 그냥 에휴 아무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치웁시다. 그냥 공수처가 안 되는 거 포기하시고 뭐 무슨 검경수사가 하지 마. 그냥 옛날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로 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은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도와줄까요? 정의당이 도와줄까요? 대한신당은 완전히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 있죠. 예, 네. 그렇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제법을 후에 처리하고 순서를 그렇게 네, 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그냥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늦게 처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정의당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법이 부결됐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정의당은 공수처법에 반대를 던져요. 바른미래당도 반대합니다. 예, 반대를 해야 되겠죠. 대한신당도 반대합니다. 예, 예. 아니 선거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공수처법 통과시킨다고 그럼 바보 같은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공수처법은 진보 진영이 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지지세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나섰고 선거제 불만을 품고 여기에 동맹을 해체한다. 그러면 정의당도 향후의 비례대표라든가 총선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노동계 한 10만 정도의 딸묵은 그 팬덤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확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해 줬다 그러면 그 확장성이 유지가 되죠. 그런데 공수처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적 관계로 인해서 반대를 했다. 역풍 맞습니다. 정의당이 자칫하면. 그럴 수도 있고요. 혹시나 이 교수님 혹시나 그렇게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이 얘기했던 연동형 비례제에는 한 개도 얻지도 못하고 공수처만 통과신다고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완전한 민주당 이중되죠. 그렇죠. 예, 이중되죠.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더 돌맞지 않을까요? 예. 그러나 진보 진영의 특성을 봐야죠 또. 그건 좀 조금 제가 해석해야 돼요. 저는 그럴 경우에는 이 당 지도부가 저는 담불어 난다고 봅니다. 총선 못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봐야 되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공수처의 부결을 던지기가. 아니요. 그만큼 부결이 아니라 아예
들어가지 않는 거죠. 네, 들어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력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자기 모순이 되거든요. 엄청난 자기 모순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상희 교수 얘기는 네. 선거법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진보진이니까 공수처는 통과시키겠습니다. 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민주당과 같이 다른 정당 다 놓을 겁니다. 아마 표를 찍어줄 것이다. 그렇게 할까? 저는 그 충격 때문에 당에서 완전히 국회에서 빠질 것이다. 이 생각하는데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결국은 연동형 비례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선거법이 안 되면은 선거법,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트 관련 법이 모두 무산되면서 국민 여러분 패트 11개월 말에 제로 베이스에서 지난번 그 지역구 그대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라고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네. 요 세 가지가 패트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가 시간이 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 관련된 내용이 아마 이번 주에 계속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내용을 정리해서 어떻게 문제가 풀리고 있는지 아마 날카롭게 시사 펀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